실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6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0대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갚지 못한 금액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쏠렸던 청년들의 비투 열풍이 결국 금융 부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막바지에 들어서며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자 한 방을 노린 서학개미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지수가 회복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분기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물가만 6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5% 올라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물가 상승률은 분기 기준으로 9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에 이어 가공식품까지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서민 가게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미 3%를 넘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3.1% 상승하였는데요. 식품이 2.9%, 식품유예가 3.2%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전력난으로 극심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봉쇄와 해운 대란 등이 겹쳐 글로벌 공급 쇼크가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국제 유가도 불안 요인입니다. 지금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는 국제유가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 같고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테이퍼링,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환율 등 금융시장마저 출렁이면 자칫 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고 있지만 원유 등 원자재값 고공행진으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경기 지표상에서의 보다는 체감적으로 경기 부진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결합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현상으로 체감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가 목표치인 1.8%보다 더 오를 거라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2% 선에서 물가가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스태그플레이션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정의대응 의원님. 거기까지는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 거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적 요인 등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커진 만큼 글로벌 물가 흐름과 물가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줬는데 매물이 나오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유경준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으로 청년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 이어진 B2 열풍의 그림자로 보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신규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올 들어 1조 7천억 원가량 늘었는데 이는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것보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의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대출 잔액도 올 상반기까지 2조 5천억 원을 넘긴 상황.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자 신파일러로 분류되는 청년층이 대출 문턱이 낮은 이금융권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조이니까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고, 이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가 높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올 상반기까지 6천여 명. 게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8만 명을 넘겼고 갚지 못한 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1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점쳐집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채무 불이행자 증가세가 현재뿐 아니라 향후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분들이 추가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경제 전반에 건져 있는 신용 위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휘청이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었던 B2 열풍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면 과거 신종플루를 극복하게 했던 타미플루처럼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됩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당시에도 백신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복용하는 알약 형태의 타미플루 덕분에 신종플루는 단순한 감기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미국 머크가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 복용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타미플루와 같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크는 올해 1,000만 명분의 물량을 생산할 예정인데 미국이 이미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들여 170만 명분을 확보했고 호주도 30만 명분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등도 구매 협상에 나서 각국의 치료제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합친 362억 원으로 3만 8천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백신 공급에서 차질을 빚었던 터라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미 얘기했어요. 나오면 우리가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머크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빨리 들어올 겁니다. 국내에서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 중인 업체들이 있지만 부광약품이 중도 포기하는 등 상용화는 유언합니다. 정부는 머크를 비롯해 현재 임상 속도가 빠른 로슈, 화이자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경구용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우리 돈으로 1인당 90만 원대로 예상되는 약값은 머크가 약속한 복제약 라이선스 이전까지는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일상 속 코로나 시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는 백신과 함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거기에는 이제 치료제, 혁신적인 치료제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요즘 지수 등락률의 2배, 3배씩 오르고 내리는 이 레버리지 상품에 서학개미들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자 투자자들이 한 방을 노리고 뛰어든 건데, 하지만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수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을 해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주요 지수 등락률의 2배 이상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에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은 프로쉐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입니다. 이 종목은 나스닥 100 선물지수의 등락률을 3배로 추정하는 상품인데, 같은 기간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 미국 성장주의 순매수 규모를 3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순위를 20위까지 확대해보면 대표 지수뿐 아니라 특정 테마나 섹터를 2배 이상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팡기업과 혁신기업 주가의 등락률을 3배 추종하는 상품이 순매수 2위를 기록했고, 10위와 11위, 14위와 18위까지 순매수 상위 20위 가운데 6종목이 2배 이상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향후 반등에 따른 한방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 등 미국 주요 지수들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 기술주 증시를 추종하는 ETF들의 레버리지 상품들을 적극 매수함으로써 증시 하락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방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속적인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돋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 시에는 손실 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가격 조정이 기간이 아닌 하루 단위로 반영되는 만큼 지수가 등락을 반복한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가 1,000원인 한배수 ETF의 경우 지수가 이틀 동안 10%씩 내리고 올랐을 때 원금 대비 손실액은 1% 수준이지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마이너스 9%까지 손실이 커진다는 겁니다. 일간 변동성을 추정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익률의 2배 또는 3배 수익률의 달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이런 레버리지형 상품들보다는 한 배의 지수 추종을 하는 ETF들이 훨씬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의 경우 개별 종목뿐 아니라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파생 상품에도 일정 부분 투자돼 있어 하락장에서의 손실 위험은 가중되는 만큼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보통 이제 증시가 앞으로 상승한다는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좀 그렇게 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증시가 휘청일 때마다 사실 레버리지 관련해서 투자가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건 계속 좀 엇갈려 왔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증시를 좀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레버리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차입을 통해서 다른 자산을 사는 투자 전략인데, 이 앞서 리포트에서 말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ETF와 주로 짝을 이뤄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레버리지 ETF는 그냥 쉽게 주식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고, 인버스 ETF는 주식 하락을 기대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2배냐, 3배냐 하는 것은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내거나 그 배수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레버리지 말 그대로 지렛대 원리입니다. 이익이 크지만 또 반대로 보면 손실이 또 커질 수 있는 건데요. 다시 좀 미국 증시 레버리지 ETF 투자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개장부터 지금까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보면 상향을 계속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어떤 바람대로 반등의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기인데요. 이 현재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레버리지 투자 시기냐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일단 레버리지 ETF 투자가 모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최근에 좀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인버스든 그냥 레버리지든 간에 한 방향이 확실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어느 방향인지 증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새벽에 보면 나스닥하고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 또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가 일단 일부 또 진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행히 반등을 했는데요. 예. 일단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로 일단 오는 18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권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일단 뭐 합의라든지 뭐 약간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긴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2주 내에 악재가 좀 확산되기보다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오늘 새벽은 올랐지만 내일 새벽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일단 미 증시 상황을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혹시 부채 협상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변수들 여전히 많이 남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예상 변수들을 볼 때 변동성이 크게 줄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존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일단 공통적인 것은 일단 물가 상승입니다. 일단 지난 1일에 발표된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치를 보면 일단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4% 정도 증가해서 13년 만에 일단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단 공급망 병목 현상과 높은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좀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좀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병목 현상이 좀 해결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서 미국 물가 수준이 안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여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전력난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불안감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내놓은 향후 6개월 증시 투자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살펴보면 현재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2.6인데 이게 이제 3주 연속해서 계속 마이너스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세장을 계속해서 좀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면 투자 분위기를 현재까지는 좀 반전시킬 만한 카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변수가 좀 겹쳐서 방향성을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이런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레버리지 투자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몰린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풍선 효과라는 말도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빚내서 투자, B2가 계속해서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당국 입장에서 이제 규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압박 때문에 조금 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도 25조로 지금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규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금감원에서는 증권사에서 좀 신용을 줄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또 레버리지 상품 중에 대표적인 국내에서 대표적인 상품인 CFD 같은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10월부터 행정 지도를 통해서 좀 줄이라 일단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에는 좀 답답하다. 오히려 해외 투자에서 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신용 관련한 이런 상품들을 좀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눈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을 조이겠다고 나서니까 규제 전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 수요가 몰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산 중에 사실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를 소위 말해 따라잡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고위험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계부채 쇼크를 막기 위한 일단 정부 정책으로 레버리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기댈 곳은 좀 해외다라는 좀 시각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봐도 국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좀 이수해야 된다든지 일정 부분의 예탁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 당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덜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고 말이죠. 거의 10년 넘게 대세 상승하는 흐름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좀 큰 확신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확신을 크게 갖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레버리지 투자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레버리지 ETF가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당연히 상승장에는 분명히 매력적인 상품임에 틀림없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약간 횡보나 뭐 지지부진한 장이나 뭐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확실한 종목을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뭐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좀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현재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보다는 좀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지금의 장세가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따라서 뭐 투자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미국 증시가 대세 상승을 해온 건 맞지만 이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에 맞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택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자 정치권이 또다시 대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시공사들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나 주관적인 하자 보수 기준이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벽체 균열은 물론 천장의 누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보수 요청에도 시공사는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 입주자 입장에선 지극히 상식적이고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입주자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주택 하자 보수 분쟁 사례가 시공기술 발전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신청 건수는 6,100여 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공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분양가 규제나 이런 게 들어가면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요구가 생기는 거고 시간이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 금융 비용과 관련된 구조가 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법으로 정해진 하자 보수 기준 역시 또 다른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보수 조건이 공사상 균열 누수 등 10여 개 항목에서 안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발생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들면 뭐 예시 조항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 건물의 하자나 보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거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아파트 커뮤니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현안 문제입니다. 이런 위원회의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에 사각이 있는지 더욱더 면밀히 살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조건에 따라 모든 하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하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는 당초의 예상대로 플랫폼 국감이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단연 카카오 김범수 의장. 김 의장은 3년 만에 또다시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의 인식에 대한 부분에 괴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분이나 문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개선하는 걸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앞으로 절대 진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골목상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면서 이건 카카오의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이 아놀자의 배보찬 대표,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 같은 플랫폼 기업 CEO들도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이 그렇게 공감할 만한 수준의 답변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날 이들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인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이커머스 공룡 쿠팡입니다.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국감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례를 밟아선지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강한승 쿠팡 대표 역시 일신상의 이유로 정무위 국감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쿠팡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현안들은 전방위적입니다. 먼저 쿠팡의 아이템 위너 관련 약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다수의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판매자를 대표 판매자로 노출하는 정책인데 후발 주자들이 대표 판매자로 노출되기 위해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검색을 하면 쿠팡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 먼저 나타나는 점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마치 대형마트들이 다른 입점업체보다 자사 PB 상품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쿠팡의 휴대전화 판매 서비스인 로켓 모바일에서는 기존 통신 대리점들의 상권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물류센터 화재와 이 안전 문제, 그리고 로켓 배송과 쿠팡이츠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같은 현안들도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쿠팡, 이 한쪽에선 의장이 직접 나와 대응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창업자는커녕 한국의 대표자마저 불출석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이런 두 회사의 면모는 사익 편취 논란에 대한 대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2대 주주 K큐브 홀딩스를 통해 자녀에게 경영 승계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논란을 사과하고 이 가족 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 회사로 빠르게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두 자녀도 이 회사에서 퇴사시켰죠. 반면 이 쿠팡의 김범석 의장 일가는 이미 이런 지적을 받을 우려를 벗어낸 상태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시 외국인 총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김 의장은 아예 한국 쿠팡에서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아직까지 김범석 의장 일가가 이 국내에 개인 회사를 차린 일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차려서 사익 편취를 해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일찍이 재산 절반을 기부해 창업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에 오른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름이 비슷한 또 다른 플랫폼 창업자. 그에 비해 우리 사회가 플랫폼에 겨눈 칼끝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을 베이스로 특별히 이번 2022년형 모델은 인카 페이먼트라는 신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언택트 상황에서 차 안에서 모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최첨단의 시설,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저개발국에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초기 계약금 1유로만 받고 연장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 민간기구 CEPI와 업무 협약을 맺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생산 시설 일부를 CEPI가 지원하는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사용하도록 하는 시설 사용 계약을 연장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EPI는 그동안 코로나 백신 개발과 생산 자금을 지원해 백신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저개발국에 백신을 공급해왔습니다.
SK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CEPI, 코백스 퍼실리티 등 국제기구들과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초기 계약금을 상징적 의미만 담긴 1유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현지 시간 5일 보스턴 리비어 호텔에서 열린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ATW 시상식에서 올해 항공사상을 수상했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7회를 맞는 ATW 올해 항공사상은 글로벌 항공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글로벌 항공업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회사 지분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는 낮은 모회사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 재조명 기회가 엿보인다는 건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게임빌 자회사인 게임비 플러스가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코인원 2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게임빌 주가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명 계좌 인증 등을 통과해 관련 사업에 문제가 없고 향후 블록체인 게임 등에서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점이 모회사인 게임빌의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3분기부터 게임빌 실적에 코인원의 수익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에코프로는 자회사 에코프로 BM 급등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으로 지난해 말 4만 원대에서 최근 9만 원대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회사로 인해 재평가가 기대되는 모회사 주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동홀딩스는 다음 달 말까지 비상장 계열사 일동바이오 사이언스 지분 160만 주를 NH투자증권 등에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일동바이오 총 지분 가치를 1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동그룹과 협업이 기대되는 데다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진출 실적 개선이 부각된 데 따른 겁니다. 일동바이오는 이번 매각을 통해 오는 2023년 기업 공개를 계획 중이어서 지분 가치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렇다 보니 시가총액 1,500억 원 수준의 일동바이오 모회사 일동홀딩스가 재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홀딩스는 PBR을 한 0.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한 거 보고 있죠. 진전되고 뭔가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젠큐릭스 역시 KT와 합작으로 설립해 지난해 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분석 IT 기업 엔젠바이오가 모회사 시총을 앞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코는 상장사인 반도체 장비 부품 세정 기업 코미코와 진단기기 시약 기업 미코 바이오메드, 비상장사인 반도체용 세라믹 히터 기업 미코 세라믹스 등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 모멘텀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똘똘한 자회사로 재평가 기회를 맞고 있는 모회사 기업들이 투자 대피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岸田文雄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
나오자 기시다 신임 총리가 의원들의 박수에 답합니다. 지난 4일 기시다 후미오가 고노를 제치고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第100代内閣総理大臣に指名されました岸田文雄です。自由民主党と公明党の連立による新たな内閣が発足いたしました。職責を果たせるよう全身全霊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펴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노다루가 원래 유력하다고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가 새 총리가 됐다 그러면 나름 뭐 반전 아닌 반전이 있긴 있었네요. 네. 이 후보들이 이제 그 나물에 좀 그 밥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김보미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노는 이 차기 총리 선거 이제 후보 이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좀 받았던 인물인데요. 선거 전략을 잘못 짜면서 패배의 쓴맛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일본 총재 선거에서는 민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당내 지지율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자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사실을 좀 간과했던 겁니다. 고노가 아베 정적으로 꼽히는 이시다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했던 게 좀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일본 의회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겸하고 있고 현재 집권당은 자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임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 하는 좀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죠? 네,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장보다는 좀 분배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 정책의 좀 주축이었던 이 아베노믹스를 좀 수정을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좀 바꿔나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식 거래세나 좀 배당세 등과 같은 금융 관련 소득세를 좀 높이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안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성장보다 분배를 추구한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할 만한 소식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테고 주류 어떤 계층들의 반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시다가 이런 정책을 정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여러 선거 일정이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그리고 또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에 기시다는 제101대 총리로 연임하면서 입지를 굳히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민당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이 45%대로 전임 스가 내각 출범 때와 비교했을 때 한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어서 또 불안감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된 건 자민당 내부에서의 선거에서 총리가 됐다라는 거, 총재가 또 됐다라는 거고. 총리직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선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사실 이 자민당이 집권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한 2차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했다, 올림픽도 실패했다라는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네. 당은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 우리나라와의 이 관계 어떨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 기시다는요, 이 보수 우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내에서도 좀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일례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미 선거 과정에서 일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고 문제 해결의 키는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편 선거 기간 중 내놓은 공약에서는 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주요 물자를 확보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어제 이 모태기 외무상 역시 기시다 내각 출범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에 주장해야 할 것은 확실히 주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스가 총리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자민당의 뿌리가 이 극우 전범들의 역사하고 네.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앞으로 좀 진전을 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리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일본 경제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네, 역시 자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차량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딜 가려고 하나 봤더니 다름 아닌 주유소였는데요. 영국에서는 현재 주유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문을 닫고 있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기름을 구해보겠다고 새벽부터 줄지어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페트병에 기름을 받아서 사재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재 새치기 시비가 붙어서 흉기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대란이 비단 영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 현재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할 것 없이 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데 대비를 안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터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네. 글로벌 증시가 이것 때문에 좀 출렁였습니다. 주요 에너지 가격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원유는 WTI 기준 배럴당 78 또 79달러대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찍었습니다. 천연가스 역시 연초 대비 124%가량 급등해서 201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자재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다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사실 원자재별로 그리고 또 각 국가가 처한 상황별로 이 가격의 급등의 원인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다만 좀 크게 뭉뚱그려서 좀 설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또 경기 회복과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자재 수요 폭증, 그리고 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원자재 생산 부족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더해서 좀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혔던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수요는 폭발하지만 공급은 이제 그만큼 안 따라오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네. 이런 부분을 뭐 그동안 꽤 오랫동안 계속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해졌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좀 원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는요. 오는 11월에도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안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국들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좀 추가 증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현실적으로 증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친환경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요 국제기구와 금융권에서 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석유 투자를 줄이면서 석유 생산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원유 생산도 크게 늘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석유는 그냥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생산하려면 투자가 굉장히 좀 필요했군요. 투자가 빠져서 생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은 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배경이고요. 결정적으로 이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좀 불을 붙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이제 전력난 문제가 관계가 있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대규모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 다급해진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몽골 등에서 계약을 새로 맺어서 석탄 싹쓸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해왔던 인도까지 영향을 받아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사재기에 나서면서 석탄 가격이 더 치솟고 있는 겁니다.
천연가스도 상황은 좀 비슷한데요. 중국의 석유화공과 또 중국 해양석유, 중국 석유 천연가스 등이 겨울용 액화 천연가스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구매를 서두르면서 또 유럽연합까지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격 상승세,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또 북반구에서 겨울이 지나기까지는 이 같은 상승세가 일단 이어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겨울을 앞두고서 이 난방과 또 발전 목적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또 대체제로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이 수요가 또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석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광산 기업들이 좀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이게 실제 또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시간차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사실 경제는 좀 회복이 더딘 상황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점에 대해서 좀 이런 분석을 좀 내놨는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 중국에서 제품 생산이 지지부진해질 경우에 이 중국 기업의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공급 부족이 물가를 높이면서 경기는 침체시킨다는 우려가 담겨 있는 건데요. 때문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바꿨고요. 또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역시 수요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임금 인상 등 2차 혼란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 주유소 가보면 우리나라 기름값도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괜찮은 겁니까? 일단 정부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또 이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테이퍼링 우려, 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중국의 헝다 리스크 등 곳곳에 증시를 흔들 요인들이 좀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증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서 섣불리 달려들기보다는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고 좀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서 그렇다면 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내일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 뉴스카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간 6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에서 재개됩니다. 지난 대면 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인데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 중국의 관세 압박을 다시 넣었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논의들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다시 중국 때리기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흐름이 많이 큰 만큼 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의제들 다뤄질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위급 회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정치국원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담 의제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다시 불거진 무역 관세 이슈입니다. 이번 회담 바이든 정부가 중국 무역 정책 검토를 공식 발표한 직후이기도 하죠. 주시를 해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또 대만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최근 며칠 연속으로 중국의 군용기가 대만 영공에 침입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도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 부분 공개적인 설전이 또 이어지던 사안입니다.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신들이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여부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기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강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연관
연관이 있는 만큼 미국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일부 언론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회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